새벽 3시 강원도 농가에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저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며느리가 손전등을 들고 제 텃밭에 무언가를 묻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후 저는 그곳을 파헤쳤고 안에 있는 것을 보고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계셔서 다행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제 복수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제 농가의 정적은 이상한 소리와 함께 갑자기 깨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눈은 타는 듯 했으며 심장은 가슴속에서 세차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여러 세대에 걸쳐 저희 집에 전해 내려온 그 낡은 괴종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고 시계바늘은 거의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창백한 달빛만이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와 나무 바닥 위로 얼음장 같은 은빛 줄무늬를 그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것으로 땅을 긁는 듯한 마른 소리가 텃밭 쪽에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강원도 깊숙한 곳에 외따로 떨어진 이 농가에서 이 시간에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는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마당의 개들이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짧고 날카로우며 경계심이 가득한 짖음이었습니다. 마치 녀석들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냄새를 맡은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등골을 따라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66해를 살면서 이 시골에서 지붕을 날려버리는 태풍부터 한밤중의 소도둑까지 온갖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안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짜주셨던 낡은 털 카디건을 서둘러 걸치고 차가운 나무 바닥 위에서 떨리는 맨발로 살금살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고 밖을 볼 수 있을 만큼만 아주 작은 틈만 남기고 커튼을 젖혔습니다. 달빛 아래 밤안개 사이로 흐릿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것이 누구인지 알아보려 애썼습니다. 제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텃밭 가장자리의 낡은 나무 울타리 근처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희미한 불빛이 땅 위를 이리저리 비추는 작은 손전등을, 다른 한 손에는 부드러운 흙에 힘껏 내리꽂는 삽을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듯 움직임은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무겁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있는 듯 이상하게 불룩한 검은 포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심장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대체 지연이는 이 새벽에 밖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땅을 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저 포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저렇게 몰래 움직이는 걸까? 저는 지연이가 들킬까 두려워하는 들짐승처럼 긴장된 어깨로 집 쪽을 돌아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칠 때마다 관자놀이에서 빛나는 땀방울이 보였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거의 필사적으로 서두르며 더 빨리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구덩이가 충분히 깊어지자 지연이는 무릎을 꿇고 검은 포대를 서둘러 안으로 던져 넣은 뒤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삽질 소리는 일정한 박자로 들려왔지만 저는 밤의 정적 속에서 그녀의 가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커튼 뒤에 서 있던 저는 너무 오랫동안 숨을 참아 가슴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고 달려가서 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이의 움직임, 그 냉정함과 결단력에 무언가 두려운 기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알던 다정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녀 하은이를 임신했을 때 행복하게 웃던, 부엌에 저와 함께 앉아 우리 집안에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배우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구덩이를 다 메운 지연이는
흔적을 지우려는 듯 새 흙을 조심스럽게 밟기까지 했습니다. 말은 풀을 한 움큼 쥐어 그 위에 흩뿌려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전등을 끄고 머리에 스카프를 잘 두른 뒤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백한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유령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을 남겼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방문이 조용히 닫히고 어둠 속에서 잠금 새소리가 울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지만 숨결은 마치 방금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저인 것처럼 떨렸습니다. 더 이상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구덩이를 파던 지연이의 모습, 이상하게 불룩하던 그 검은 포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묻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맨발로 몰래 마당으로 나갔고 차가운 밤이슬이 발을 적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 민준이가 텃밭에서 늘 쓰던 작은 괭이를 집었습니다. 지연이가 서 있던 곳, 흙이 막 파헤쳐진 정확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흙은 여전히 축축하고 부드러워서 파기 쉬웠지만 삽질을 할 때마다 심장은 전쟁의 북소리처럼 더 세차게 울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흙을 몇 번 걷어내자 괭이 끝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손톱이 차가운 흙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귓가에 핏소리가 들릴 정도로 세차게 뛰는 심장을 안고 검은 포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었고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포대 안에는 부엌칼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강철 칼날에는 달빛에 번쩍이는 검붓고 끈적한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칼 옆에는 민준이가 입던 작업복 셔츠 한 벌이 있었는데 끔찍한 검붉은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피비린내가 확 끼쳐오자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저는 차갑고 축축한 흙 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어둠이 저를 삼켰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밤이슬이 카디건을 흠뻑 적시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 끔찍한 구덩이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떨면서 기어서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여전히 흙투성이인 손으로 칼과 셔츠를 서둘러 포대에 다시 집어넣고 구덩이를 원래대로 다시 덮었습니다. 지연이가 제가 무언가를 봤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안 됐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흙을 덮는 동안 매삽질이 심장에 밝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발에 납덩이라도 매단 것처럼 무거운 걸음으로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가 멎은 듯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방금 본 칼날처럼 날카로운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 아들 민준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저와 제 손녀 하은이를 두고 연락도 없이 사라질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안은 무서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곤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와 터질 듯이 뛰는 제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나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와 부엌 바닥에 희미한 빗줄기를 그렸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속에서 들끓는 두려움을 억누르려 애쓰며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 위솥에 담긴 누룽지를 적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을 구수한 냄새가 지금은 몸에 달라붙은 한기를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식탁에는 민준이가 매일 아침 쓰던 낡은 사기 그릇에 담긴 커피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평소와 달리 저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싱크대에서 지연이가 정성껏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연아, 민준이 어젯밤에 안 들어왔니? 지연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이 굳어졌고 손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몸이 건조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싸웠어요. 화가 나서 나가버렸어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거짓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한 기분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싸웠다고 민준이는 쉽게 화내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밤중에 집을 나갈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항상 제게 전화를 하거나 적어도 쪽지라도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호기심 많은 어머니처럼 의심하는 사람처럼 들리지 않도록 침착하게 들리게 하려고 애쓰며 침을 삼켰습니다. 무슨 일로 싸웠는데? 좀 심하게 다퉜어요. 저는 식탁을 닦을 행주를 잡으려는 척 다가갔지만 제 눈은 그녀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설거지를 멈췄지만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어머니. 그녀는 제 질문을 물리치려는 듯 똑같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는 대화를 끝내고 싶다는 듯 더 빨리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듯한 기분으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연이 제 옆에 앉아 자신의 고향인 전주 이야기를 들려주던, 제가 전 부치는 법을 가르쳐 줄 때 소리내어 웃던 그 며느리는 이제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부엌을 나섰지만 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1초만 더 머물렀다가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를까봐 두려웠습니다. 검은 포대에 대해, 칼에 대해, 붉은 얼룩에 대해 물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제가 무언가를 봤다는 것을,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와 지연이의 방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자던 낡은 더블 침대는 한쪽만 푹 꺼져 있었고 이불은 조심스럽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자리는 차가웠고 그가 어젯밤 거기서 잤다는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민준이가 절대 손에서 놓지 않던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어릴 적 민준이가 고열에 시달릴 때 제가 그의 침대 곁에 앉아 그가 편안히 잠들 때까지 손을 잡아주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아들의 방에서 마치 그가 제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숨을 좀 돌리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텃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제가 지연이의 끔찍한 비밀을 파헤쳤던 바로 그곳을 말입니다. 닭 몇 마리가 어젯밤의 구덩이 바로 위에서 흙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저는 지연이가 알아챌까봐 서둘러 닭들을 쫓아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저를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 후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지만 여물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소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항상 민준이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절대 잊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부재는 제 가슴 깊이 밝히는 고통스러운 상기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균형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통이 기울어져 마당 전체에 물이 쏟아졌고 제 낡은 고무신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물웅덩이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완전히 무력감을 느낀 채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연이가 어깨에 장바구니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발치에 물웅덩이를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니, 넘어지시겠어요. 그리고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시장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그녀는 마치 도망치듯 빠른 걸음으로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매듭처럼 꼬인 채 그녀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이는 저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민준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현관 계단에 주저앉아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려 했으며 얼굴을 두 손에 묻었습니다. 그때 우유 배달 소년인 철수가 울타리 앞에서 자전거를 멈췄습니다. 그는 걱정 없는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 아저씨 안 계시네요. 할머니. 이 시간이면 항상 우유 받으러 나오시는데 그 순진한 질문은 심장에 밝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피하며 서둘러 돈을 지불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오늘 볼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갔단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페달을 밟아 떠났지만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그 방이 답을 줄 수 있다는 듯이 다시 민준이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옷장은 그대로였고 셔츠들은 조심스럽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장에서 입던 작업복 셔츠 몇 벌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메모가 반쯤 적힌 종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긁어쓴 자국이 가득한 민준이의 다급한 필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떨면서 그것들을 집어들고 흩어진 단어들을 읽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이혼, 하은이 양육권. 그 단어들은 제 심장에 직접 밝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책상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연이가 말한 다툼은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균열이었고 그의 어머니조차 전혀 몰랐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낡은 나무 침대에 누워 기와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 조각들이 비추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포대, 끔찍한 붉은 얼룩이 묻은 칼, 그리고 이혼에 대한 민준이의 흩어진 말들이 멈추지 않는 소용돌이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이기를 제가 딸처럼 여기게 된 며느리 지연이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막히는 느낌을 떨쳐내려 가슴을 끌어안았지만 그것은 셔츠천을 파고드는 밤이슬의 냉기처럼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지난 무렵 지연이의 방에서 나무 의자가 넘어지는 듯한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밤의 정적을 갈랐고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바로 그 후 공포에 찬 누군가 입을 막는 듯한 억눌린 신음이 섞인 처절한 비명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귓가에 핏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즉시 그것이 지연이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악몽일까?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일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둘러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너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맨발의 나무의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심장을 옥죄는 두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연이의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호롱불의 노란 불빛 한 줄기가 바닥으로 새어나와 가느다란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문에 귀를 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꿈결에 중얼거리는 말들과 섞인 지연이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요하지 마. 그러지 않았으면 당신이 모든 걸 가져갔을 거잖아. 제발.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애원하는 듯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제 심장에 밝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간다니. 무엇을? 그리고 누구에게 제발 안 되라고 말하는 걸까? 저는 민준이를
제 아들의 부재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이 말들이 제가 어젯밤 파헤친 검은 포대와 관련이 있는 걸까? 제 떨리는 손이 문에 닿았고 저는 문을 살짝 안으로 밀었습니다. 호롱불의 희미한 불빛이 침대에서 웅크리고 있는 지연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길고 검은 머리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보이지 않는 적을 밀어내려는 듯 허공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있던 물컵이 넘어져 희미한 불빛에 반짝이며 나무 바닥 위로 물웅덩이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연이가 벌떡 일어나 앉아 텅 빈 맞은편 벽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끔찍한 것을 본 듯 공포에 찬 날카로운 비명을 또 한 번 질렀습니다. 그 비명에 저는 깜짝 놀라 카디건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더 이상 밖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니? 진정해라, 얘야. 그녀는 펄쩍 뛰며 갑자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깜박이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냥 악몽이었어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땀으로 젖은 이불을 서둘러 말아 구석에 있는 빨래 바구니에 집어넣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서 있었지만 제 눈은 무심코 그녀의 하얀 잠옷 소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흙탕물 같은 희미한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의 구덩이에서 묻은 흙일까 아니면 그냥 얼룩일까 묻고 싶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그녀에게 경계심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연이는 억지 미소를 지으려 했으며 침대 밑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러 서둘러 탁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화면에서 무언가를 볼까 두려운 듯 서둘러 가온 주머니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어머니, 가서 주무세요. 그녀는 목소리를 평소처럼 들리게 하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냥 바보 같은 꿈이었어요. 저는 더 머물러 봤자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나왔지만 문을 닫는 순간 잠금 쇠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다시 돌아올까 두려운 듯 문을 잠갔습니다. 그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는 그녀가 제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증 같았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왔지만 지연이의 비명은 반쯤 이뤄진 고백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가슴을 끌어안고 진정하기 위해 심호흡을 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진정할 수 있겠습니까? 흩어진 조각들이 제 마음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칼, 얼룩진 셔츠, 이혼에 대한 민준이의 메모, 그리고 이제 지연이의 악몽. 모든 것이 제가 감히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로 저를 이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해질녘 강원도의 하늘은 마치 세상 전체가 제 속의 폭풍 속에서 약간의 온기로 저를 위로하려는 듯 타오르는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콩을 저으며 익숙한 집밥 냄새가 저를 갉아먹는 두려움을 진정시켜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솥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텃밭의 끔찍한 비밀이 여전히 제 손가락에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양파를 썰고 있을 때 지연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건조했습니다. 어머니, 하은이랑 저녁 드세요. 시내에 볼 일이 좀 있어서요. 늦을 거예요. 저는 알았다고만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또다시 모든 것이 뒤엉켰습니다. 지연이는 명확한 설명 없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가 지고 있는 창밖을 내다보며 그녀가 어디로 누구와 함께 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민준이의 부재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솥에 든 콩, 밥, 그리고 썰어놓은 토마토 한 접시로 된 소박한 저녁상이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호롱불의 노란 불빛이 식탁을 비추며 제 그림자와 하은이의 그림자를 낡은 나무벽 위로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6살 난 제 손녀 하은이는 맞은편에 앉아 마치 두 개의 구슬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영혼을 울리는 순수함으로 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는 것은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이 어두운 날들 속에 유일한 빛이었지만 그녀 또한 지연이가 짜고 있는 비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까봐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마치 아무렇지 않은 질문처럼 들리게 하려고 애쓰며 하은이에게 콩을 더 퍼주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요즘 엄마가 왜 이렇게 바쁜지 아니? 자꾸 나가시네.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입술이 뻣뻣하게 느껴져 억지 미소였을 겁니다. 하은이는 입가에 아직 국물이 묻은 채로 고개를 들고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저번에 만났던 아저씨 또 만나러 갔나 봐요, 할머니. 바람처럼 가벼운 그녀의 말은 제게 맑은 날의 천둥 같았습니다.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콩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아저씨 말이야, 우리 아가? 하은이는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듯 손으로 숟가락을 흔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에 엄마가 모르는 아저씨랑 산책시켜줬어요. 키가 엄청 크고 향수처럼 좋은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사탕도 줬어요, 할머니. 엄청 맛있는 사탕이요. 자기가 아빠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싫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아빠 민준이만 좋다고요.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구멍에 쓴 덩어리가 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속으로 차가운 물 한 모금을 들이켠 것 같았습니다. 모르는 남자가 하은이의 아빠가 되고 싶다고 말하다니. 제 손녀의 순진한 말은 제 가슴 깊이 밝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깨끗한 미소를 보았고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아팠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말이 지연이가 꾸며놓은 연극을 방금 깨뜨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를 꽉 껴안고 싶었고 아무도 민준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떨리는 손을 숨기려 애쓰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랬어? 저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아저씨랑 자주 나가셔? 하은이는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써 여러 번 그랬어요, 할머니. 엄마가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화낼 거라고요. 근데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되죠? 그녀는 동그란 눈에 신뢰를 가득 담아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제 어린 손녀 하은이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에 빠져 있었고 그녀의 할머니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앞치마에 서둘러 손을 닦고 문을 열러갔습니다. 이웃인 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좋은 분이셨죠? 아직 깃털이 몇 개 붙어 있는 달걀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아침에 갓 낳은 달걀 좀 가져왔어요. 그러고는 제 귀에 다가와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속삭였습니다. 어젯밤에 댁에 지연 씨가 울타리에서 모르는 남자랑 서 있는 걸 봤어요. 차도 끌고 왔더라고요. 민준 씨 트럭이 아니었어요. 너무 이상해서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어요. 김 씨의 아주머니의 말은 저를 떨게 하는 차가운 바람 같았습니다. 저는 등 전체를 훑고 지나가는 한기를 느끼며 달걀 바구니를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말했습니다. 아마 그냥 친구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와 저 둘,
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막 떠났을 때 지연이가 도착했습니다. 마당에서 그녀의 신발 끄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약간 피곤한 얼굴로 채소 봉지를 들고 들어왔지만 억지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저를 보고는 서둘러 들어오며 사교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 정말 친절하시네요. 항상. 하지만 김씨 아주머니가 사라지자 저는 지연이가 물건을 정리하려고 돌아서기 전 순간적으로 제게 던진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을 포착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저를 가늠하며 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내려는 듯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은이는 새처럼 순진하게 엄마에게 달려가며 행복하게 외쳤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내 새 아빠가 될 아저씨 이야기해줬어. 지연이는 굳어버렸습니다. 채소 봉지가 쿵 소리를 내며 손에서 떨어졌고 토마토 몇 개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그것들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지만 손이 떨리는 것과 얼굴이 공포로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저를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냥 오랜 친구예요. 장난을 잘 치는 사람이죠. 애가 오해했나 봐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억지였습니다. 그녀는 눈이 긴장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은아,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마. 알았지? 그녀는 평소보다 더 딱딱한 어조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박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 죄송해요. 부엌의 공기는 마치 방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손에 달걀 바구니를 든 채 침착해 보이려 애쓰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순진한 말들, 김씨 아주머니의 속삭임, 지연이의 차가운 시선, 모든 것이 서서히 끔찍한 그림을 형성하는 조각들이었습니다. 저는 하은이가 한 마리 아이의 상상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모르는 남자가 있었고 지연이는 저나 민준이가 그 존재를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남자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가 칼과 셔츠, 그리고 제 아들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마당을 쓸고 있는데 김씨 아주머니의 신발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좋은 이웃이 손에 작은 접시를 들고 울타리를 통해 들어오며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설탕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집에 다 떨어졌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설탕을 가지러 부엌에 들어갔을 때 김씨 아주머니는 저를 잡아당겨 울타리 근처에 숨겨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기요, 어젯밤에 또 댁의 지연 씨가 울타리에서 모르는 남자랑 있는 걸 봤어요. 아주 심하게 다투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도 들릴 만큼 크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남자가 지연 씨를 차에 태웠어요. 번쩍이는 차였는데 그걸 타고 가버리더라고요. 민준 씨 트럭이 아니었어요. 그건 확실해요. 김씨 아주머니의 말은 가슴을 치는 주먹 같았습니다. 저는 빗자루대를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물었습니다. 그 남자 얼굴은 잘 보셨어요, 아주머니? 김씨 아주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실루엣만 봤어요. 하지만 아주머니,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아주머니가 떠났을 때 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울타리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모르는 남자가 지연이와 다투고 차를 타고 그 세부 사항들은 서서히 들어맞는 퍼즐 조각 같았고 제가 감히 보고 싶지 않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해준 새아빠 이야기가 생각났고 제가 파헤쳤던 칼날처럼 날카로운 새로운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은이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지만 제 속의 폭풍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지연이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멍한 얼굴로 휴대폰에 눈을 고정한 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지만 제가 차려준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고 마치 즐거운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입가에 미소가 그려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머릿속을 태우는 질문들을 쏟아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늘 그렇듯 순진한 하은이는 콩 그릇에서 눈을 들고 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는 저녁 먹으러 와? 올 거지? 아이의 순진한 질문은 고요한 물웅덩이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펄쩍 뛰었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하은이에게 돌아서서 퉁명스럽게 말하기 전 순간적으로 제게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밥이나 먹어. 질문이 너무 많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거칠었고 하은이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눈을 깜박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릇을 치웠지만 속에서는 파도가 거칠게 일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제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질문은 순진했지만 그녀가 숨기고 싶어하는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숨을 좀 돌리려고 물을 기르러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이 내려 농가를 어둠으로 덮었고 들리는 것이라곤 창백한 달빛과 귀뚜라미 소리뿐이었습니다. 지연이의 방을 지나갈 때 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빗줄기를 보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멈춰섰지만 그녀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목소리는 낮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각 단어는 제게 망치질처럼 와닿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무도 의심 안 해. 이제 전화하지 마. 너무 위험해.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피가 얼어붙는 듯한 기분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위험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문을 밀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소리치며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면 저와 하은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뒤척이는 동안 지난 며칠간의 흩어진 이미지들이 완벽하고 소름 끼치게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에 묻혀있던 끔찍한 붉은 얼룩이 묻은 칼과 셔츠, 고백과도 같았던 지연이의 악몽 속 비명, 새 아빠에 대한 하은이의 순진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김씨 아주머니의 모르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와 지연이의 비밀 통화까지 모든 것이 제가 믿고 싶지 않은 진실로 이끄는 조각들이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범인은 다름 아닌 지연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하은이에게 줄 것들을 사기 위해 늘 하던 대로 읍내시장에 억지로 나갔습니다.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약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농가 밖으로 내딛는 걸음걸음이 등에 돌을 짊어진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끔찍한 이미지들, 끔찍한 붉은 얼룩이 묻은 칼, 얼룩진 셔츠, 지연이의 악몽 속 비명과 새 아빠에 대한 하은이의 순진한 이야기가 떨쳐낼 수 없는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블라우스 주머니에 든 묵주를 꽉 쥐고 계속 나아갈 힘을 달라고 나지막이 기도했습니다.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며 제 아들 민준이를 찾아 나서고 싶었지만 말입니다. 읍내시장은 여느 때처럼 상인들의 외침, 사람들의 흥정소리, 갓 만든 호떡 냄새와 신선한 채소 냄새가 뒤섞여 시끌벅적했습니다. 저는 이씨 아주머니의 가게 앞에 서서 토마토를 고르는 데 집중하려 애썼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씨, 아주머니는 쾌활한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렇게 긴장하셨어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대답 없이 희미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제 마음을 옥죄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라도 저를 갉아먹는 두려움을 잊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섞이려 했으며 계속 채소를 골랐습니다. 그러다 감자를 고르던 중 근처에 상인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일 가게의 박씨 아주머니 목소리가 크고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최 씨 아저씨가 며칠 전에 소 몰고 가다가 홍천 가는 길가 공터에서 온몸이 피투성이인 남자를 발견했대요. 기적적으로 아직 숨은 붙어 있었다더라고요. 벌써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신원 확인하러 오지 않았대요. 가엾어라. 그 말은 제 머릿속에서 터지는 천둥 같았습니다. 바구니가 쿵 소리를 내며 손에서 떨어졌고 토마토와 감자가 사방으로 굴렀습니다. 상인들이 호기심에 저를 돌아보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귓가에 핏소리가 윙윙거렸으며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저는 떨면서 갈라지는 목소리로 박씨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느 공터라고요? 아주머니? 어느 병원요? 박씨 아주머니는 저를 보았고 그녀의 호기심은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홍천 가는 길가 공터요, 아주머니. 춘천시민병원으로 옮겨졌대요.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데 아직 가족이 아무도 오지 않았대요. 아시는 분인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고개만 저었습니다. 저는 바구니를 버려두었습니다. 모든 채소를 버려두고 시장에서 거의 뛰쳐나오다시피 길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생각 없이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 그 남자가 제 민준이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춘천으로 가는 버스에서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손바닥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세게 묵주를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민준이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그의 미소, 저를 엄마라고 부를 때의 따뜻한 목소리, 심지어 그의 방에서 발견했던 이혼에 대한 흩어진 말들까지. 심장은 때로는 미친 듯이 뛰었고 때로는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있었지만 끔찍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다친 남자가 민준이이기를, 그가 아직 살아있기를 바라는 희망.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상처들이 얼룩진 칼과 지연이와 김씨 아주머니가 본 의문의 남자와 관련이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성모님께 힘을 달라고 나지막이 기도했지만 속으로는 진실이 무엇이든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춘천시민병원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복도와 코를 찌르는 강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거의 뛰다시피 접수처로 가서 젊은 간호사의 팔에 매달리며 숨 가쁘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아가씨, 며칠 전에 신혼미상의 남자 환자가 들어오지 않았나요? 공터에서 심하게 다친 채 발견된 사람이요. 간호사는 제 절박함에 약간 놀란 듯 저를 보더니 책을 확인했습니다. 네, 한 분 계세요, 아주머니.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고 여러 군데 칼에 찔렸어요. 홍천 근처 공터에서 한 농부가 발견했고요. 가족이신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애원했습니다. 제발 보게 해주세요. 확인해야 해요. 간호사는 저를 긴 복도로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울렸지만 제 귀에는 제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습니다. 병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차가운 흰 불빛이 모든 것을 비추었습니다. 침대에는 마른 남자가 가슴 주위에 흰 붕대를 꽉 감은 채 산소 마스크를 통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1톤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마르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준이 제가 낳고 기르고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가 가느다란 손을 잡았고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아. 저는 흐느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느낀 듯 민준이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은 흐릿했지만 그럼에도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입술에서 희미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엄마, 단 한 단어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하염없이 울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제 눈물이 하얀 시트에 떨어지는 동안 그의 입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었니?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지만 온몸이 고통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민준이는 침을 삼키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숨은 가빴고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남은 힘을 모두 짜내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바람 피우는 걸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쉬고 약했지만 각 단어는 제 심장에 밝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혼하고 하은이 양육권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애원하다가 협박했어요. 결국 다투다가 칼로 저를 찔렀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민준이는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운 듯 눈을 질끈 감으며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소매를 적셨습니다. 지연이 제가 아끼고 딸처럼 대했던 며느리가 민준이를 칼로 찔렀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얼룩진 칼과 검은 포대 속 셔츠의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며 아들의 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거친 목소리로 계속하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죽은 줄 알았어요. 어떤 남자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겨우 김태우라는 이름만 들었어요. 둘이서 저를 차에 태워 그 공터에 버렸어요. 죽으라고요. 그때 아직 의식이 있었어요. 눈을 꼭 감고 죽은 척했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끝장났을 거예요. 그는 공포에 찬 눈으로 저를 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랑 하은이도 위험해요. 민준이의 말은 저를 공포로 떨게 하는 차가운 바람 같았습니다. 저는 지연이와 함께 집에 있는 제 어린 손녀 하은이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연이가 민준이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다면 하은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붕대를 갈아주기 위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지만 민준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얀 거즈 아래 그의 가슴에 있는 길고 깊은 상처는 붉고 부어 있었고 그가 겪은 고통을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일했지만 민준이가 고통 때문에 낮게 신음할 때마다 마치 제가 칼에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떠나자 민준이는 제게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냈고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주 조심해야 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절대 알게 해선 안 돼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고 나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의 시선은 흐릿했지만 마치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처럼 결의에 찬 빛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맹세했습니다. 아들아, 너와 하은이를 지켜줄게. 그들이 뜻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야. 저는 민준이의 손을 꽉 잡았고 함께 이겨낼 것이라는 약속처럼 그의 약한 악력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민준이를 찾은 지 며칠 후 저는 매 순간이 무겁고 긴장된 기나긴 악몽 속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조금씩 회복되어 아직 약하긴 하지만 앉아서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보는 것이 영혼의 폭풍 속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이를 찾은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연이와 김태우라는 남자가 저지른 일의 진실이 밝혀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 살게 둘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와 하은이의 생명을 위협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더는 안 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민준이를 부축해 춘천경찰서까지 걸어갔습니다. 그의 팔은 제게 기댈 때 떨렸지만 그의 시선은 어릴 적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내겠다고 고집부릴 때 보았던 그 작은 불꽃처럼 단호했습니다. 경찰서의 낡은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자 낡은 서류와 탄 커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콧수염이 짙은 중년 남자인 박 반장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고 무관심하게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는 마치 우리가 그날의 또 다른 중요하지 않은 사건인 것처럼 단조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셔츠 사이로 가슴에 하얀 붕대 조각이 보이는 의자에 앉아있는 민준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라 살인 미수입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지난 며칠간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말로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박 반장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에게서 민준이로 옮겨갔지만 여전히 약간의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주 다퉜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책상의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분명 가족 싸움이었을 겁니다. 아주머니.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닐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손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심각하지 않다니요? 제 아들을 보세요. 저는 민준이의 가슴에 있는 상처를 가리켰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으로 떨렸습니다. 제 며느리가 아들을 칼로 찌르고 죽으라고 공터에 버렸습니다. 그걸 가족 싸움이라고 부르십니까? 민준이는 약했지만 흐릿하지만 결의에 찬 시선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각 단어는 제 심장을 다시 한번 찢어놓았습니다. 제 아내 강지연이 제가 이혼하고 딸의 양육권을 원한다고 말한 후 저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녀는 김태우라는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둘이서 제가 죽은 줄 알고 공터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기절한 척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눈으로 지연이가 칼과 끔찍한 붉은 얼룩이 가득 묻은 셔츠를 집 텃밭에 묻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흉기입니다. 확신합니다. 박 반장은 서류를 훑어보는 것을 멈췄고 그의 시선은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것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민간인 팀을 대개 농가로 보내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근처에 있던 젊은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고 저는 그들이 낮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벽에 얼룩이 있고 낡은 담배 냄새가 나는 작은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매분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준이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그가 살아있다는, 그가 저와 함께 여기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의 약한 악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지연이가 민준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녀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하은이에게 무슨 짓을 할까? 지연이와 함께 집에 있는 제 어린 손녀를 생각하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아,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너와 하은이를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민준이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에는 희망의 불꽃이 어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를 믿어요. 그날 오후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젊은 경찰 한 명이 봉인된 증거물 봉투를 손에 들고 대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안에는 부엌칼과 끔찍한 붉은 얼룩이 묻은 셔츠가 보였습니다. 제가 그날 밤 텃밭에서 파헤쳤던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경찰이 박 반장에게 보고했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 칼에 남은 유일한 지문은 강지연의 것과 일치합니다. 셔츠의 얼룩은 분석 중이지만 민준 씨의 혈액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짐의 일부가 사라진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아끼던 며느리 지연이가 제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 이제 확실해졌기 때문에 고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박 반장은 진지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체포 및 조사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무전기가 울리고 한 형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표, 강지연이 방금 농가를 떠났습니다. 길가의 카페에서 한 남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눈치채고 차를 타고 도주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그 김태우라는 자와 함께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묵주를 꽉 쥐고 그들이 사라지기 전에 잡히기를 기도했습니다. 반장은 즉시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위에서 둘 다 체포해. 절대 놓치지 마. 저는 조용히 초조하게 묵주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각 알은 정의를 구하는 기도와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이 약간 풀렸습니다. 그는 약하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어, 엄마.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 그녀에게서 나오는 약한 온기를 느끼며 고통스럽지만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5분도 채 되지 않아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강지연과 동행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김태우로 추정됩니다. 두 사람 모두 경찰서로 이송 중입니다. 저는 안도감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판날 아침 저는 아직 어두울 때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치 돌을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희끗희끗한 머리와 얼굴의 깊은 주름을 보며 어떻게 이 날을 마주할 수 있을지 자문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의 재판은 진실이 밝혀지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제 며느리였던 제 아들의 목숨을 거의 앗아갈 뻔했던 지연이의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 민준이와 하은이를 위해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묵주를 꽉 쥐었습니다. 민준이와 저는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상태가 나아졌지만 여전히 걷기 위해 지팡이가 필요했고 가슴의 상처 때문에 걸을 때마다 몸을 약간 구부렸습니다. 예전에는 밭의 옥수수처럼 튼튼했던 제 아들이 이제는 너무 약하고 지쳐 보이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법원 밖에는 이미 기자들이 잔뜩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계속 터졌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우린 이겨낼 거야. 정의는 우리 편이야. 민준이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단호한 시선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를 믿어요. 그는 쉰 목소리지만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지연이와 김태우를 태운 호송차가 도착했을 때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망칠 곳을 찾는 듯한 지연이의 불안한 시선을 포착했습니다. 김태우.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거만해 보였지만 그의 눈도 걱정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려 했으며 민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들이 제 아들을 거의 앗아간 자들이고 제 가족을 산산조각 낸 자들이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고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오늘 진실이 저를 대신해 말해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정 안의 침묵은 너무 무거워서 베어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는 증인들부터 읍내 구경꾼들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민준이 옆에 앉아 여전히 그의 손을 잡고 마치 저를 격려하는 듯한 그의 약한 악력을 느꼈습니다. 힘있는 목소리를 가진 중년의 검사가 일어나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판사 앞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지연이의 지문이 묻은 부엌칼, 텃밭에서 파낸 끔찍한 붉은 얼룩이 묻은 셔츠, 그리고 셔츠의 붉은 액체가 민준이의 것임을 확인하는 검사보고서.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제가 검은 포대를 파헤쳤던 그 끔찍한 밤을 다시 겪는 것처럼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를 발견한 농부 최 씨 아저씨가 일어나 증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소를 몰고 가다가 공터 한가운데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남자를 봤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이미 죽은 줄 알았습니다. 도움을 청해서 즉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분명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최 씨 아저씨의 말은 비수 같았고 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민준이를 보니 그는 긴장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고 마치 그 이야기를 다시 듣는 고통을 참으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은 민준이 차례였습니다.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제 아내 강지연이 제가 이혼하고 딸의 양육권을 원한다고 말한 후 저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애인인 김태우에게 전화해서 저를 공터에 버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죽은 줄 알고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진실을 말하기 위해 모든 힘을 모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조용히 흐르는 동안 묵주를 꽉 쥐었습니다. 제 아들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그를 배신한 자들과 맞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연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판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녀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가 저를 강요했어요. 그날 남편과 싸운 후에 술에 취해 있었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김태우가 저를 협박했어요.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김태우를 가리켰지만 저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서 거짓말을 보았습니다. 제가 민준이에 대해 물었을 때의 그녀의 차가운 시선, 밤의 속삭임이 생각났고 한때 제 가족의 일부였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태우는 벌떡 일어나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책상을 쳤습니다. 거짓말쟁이, 자기 범죄를 숨기는 걸 도와달라고 애원하며 전화한 건 바로 그녀였어.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난 아무도 찌르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크고 분노로 가득 찼지만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법정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바다의 파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들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민준이뿐만 아니라 저와 하은이, 이 모든 가족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지연이가 모르는 남자와 울타리에서 만나는 것을 본 김씨 아주머니의 증언, 민준이의 몸에 난 칼자국이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행위였음을 확인하는 의학보고서, 각 증거는 지연이와 김태우의 범죄 퍼즐을 완성하는 또 다른 조각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애썼지만 이마에 흐르는 땀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한때 우리 삶의 일부였던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법 앞에 서 있는 그들을 보며 고통과 안도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배신에 대한 고통,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안도. 마침내 진지한 얼굴의 여성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습니다. 강지연, 살인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5년에 처한다. 김태우, 범죄 은닉 및 범행 조력 공범으로 징역 7년에 처한다. 망치 소리는 기나긴 악몽의 마침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곤 지연이의 울음소리와 끌려가면서 김태우가 중얼거리는 욕설뿐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민준이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뉘우침이 아니라 마치 아직도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피를 얼게 하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힘을 주며 그의 손을 꽉 잡았고 그의 약한 악력을 다시 느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몇 달 후 평화가 서서히 우리 농가로 돌아왔습니다. 밭의 옥수수는 마치 그토록 어두운 날들을 본 적이 없다는 듯이 강원도의 황금빛 햇살 아래 튼튼하게 계속 자랐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면 저는 마당에 서서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삶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준이의 가슴에 난 상처뿐만 아니라 제 마음과 하은이의 마음에 난 흉터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극복한 것과 서로에게서 찾은 힘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난 길고 붉고 주름진 흉터는 끔찍한 밤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흉터가 자신을 정의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가 텃밭에서 일하기 위해 괭이를 잡고 울타리를 고치거나 무거운 옥수수 포대를 나를 수 있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은 슬픔과 섞인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어느 날 오후 우리가 부엌에 앉아 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두려움 속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강하다는 걸 보고 우리가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조용히 흘렀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어린 손녀 하은이는 다시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는 은종소리처럼 울리며 과거의 유령들을 쫓아냈습니다. 재판 후 첫 며칠 동안 그녀는 자주 제 옆에 웅크리고 앉아 동그란 눈으로 엄마는 어디 갔어? 할머니, 새아빠는 다시 올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각 질문은 비수 같았고 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를 꽉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잠시 멀리 가셔야 했단다, 우리 아가. 하지만 할머니랑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서서히 하은이는 엄마나 새아빠에 대해 묻는 것을 멈췄습니다. 아마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을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 또한 아이 나름의 방식으로 치유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수년간의 습관처럼 매일 일찍 일어났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이면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져 닭 울음소리와 들판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섞였습니다. 소박하지만 농가 생활에 익숙한 소리들은 제 영혼의 약과 같았습니다. 저는 아궁이 옆에 서서 찌개를 저으며 지난 몇 달 두려움에 잠 못 이루던 밤들, 병원에서 민준이가 깨어나기를 기도하며 그의 손을 잡고 있던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당을 내다보며 민준이와 하은이가 함께 노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약간의 평화가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는 그가 어릴 때부터 제게 말했던 꾸민 가족의 작은 방직 공장을 다시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현관에 앉아 있을 때 그가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하은이가 안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곳에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와 할머니가 항상 곁에 있을 거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공장은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전통을 지키고 아이가 가족을 떠올릴 수 있는 무언가를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해낼 거라는 걸 알아. 그리고 나는 항상 너와 하은이 곁에 있을 거야. 민준이의 말은 하은이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우리가 잿더미에서 모든 것을 재건할 것이라는 약속 같았습니다. 가끔 최 씨 아저씨와 김 씨 아주머니가 찾아와 텃밭에서 난 것들, 잘 익은 토마토 바구니나 부드럽고 향긋한 아보카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번은 최 씨 아저씨가 우리와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는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얻었어. 민준이, 소중히 여기고 자네를 아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 민준이는 감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위해 해주신 일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들을 보며 사람들의 선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듯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매 주말 저는 하은이를 읍내의 작은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며 학교에서 놀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촛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 저는 무릎을 꿇고 민준이를 위해, 하은이를 위해, 그리고 지연이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촛불을 켰습니다. 언젠가 그녀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용서만이 제 가족과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지연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원한에 사로잡혀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은이가 원망이 아닌 사랑이 가득한 집에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밤에는 자주 현관에 앉아 멀리 보이는 춘천의 불빛을 봅니다. 달이 옥수수밭을 비추어 보석처럼 빛나게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신뢰, 평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일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킨 것들, 민준이, 하은이,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가진 사랑도 생각합니다. 집안에서 하은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맑고 희망에 차서 제 마음을 진정시키는 노래 같습니다. 할머니, 내일 옥수수전 해줘. 그녀는 달려와 저를 껴안으며 외칩니다. 저는 웃으며 그녀를 끌어안고 그녀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물론이지, 우리 아가, 한가득 해줄게.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으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밤바람을 느끼며 눈을 감습니다. 삶은 끔찍한 일들로 우리를 흔들었지만 이제 우리는 치유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려운 날들이 있을 것이고 하은이가 엄마를 묻는 순간이나 민준이가 악몽에 깨는 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가지고 있는 한 모든 것을 극복할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난 후 저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밖의 폭풍이 아니라 바로 가족 안에 숨어 있는 거짓말과 배신입니다. 진실은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을 숨기는 것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 무고한 사람들을 고통의 소용돌이로 끌고 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직 사랑, 강인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의지만이 가장 어두운 날들을 극복할 힘을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의는 늦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찾아왔을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증오로 가득 차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살아가고 계속 사랑하고 아이들이 거짓의 그림자가 아닌 진실의 빛 속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위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듣고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안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까요?
저는 정말로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궁금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설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길을 비출 수 있는 촛불과 같기 때문입니다.